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제 미국에서 CPI가 발표가 되었고, 어제 미국 증시는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그 와중에도 나름 잘 버티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는 조금 힘이 빠지고 공부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 빠르게 또 공부해봐야겠죠. 오늘은 정말 빨리 핵심만 보고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어제 CPI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공개가 되었길래 오늘 우리나라 장이 이런가? 일단 어제 CPI는 예상보다 높게 발표가 되었고요. 그럼에도 미국 시장은 난리 춤을 추다가 그래도 나스닥은 상승 마감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데이터가 나왔나? 전달 대비 0.5%가 상승을 했고 이는 예상치 0.4%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또한 전년 대비로는 6.4%, 예상치 6.2%보다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고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조금은 불편한 소식이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증시는 조금 박살 나겠구나 라고 어제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전달 대비는 조금은 낮아지는 모습, 그래도 그 방향성, 물가가 잠잠해지는 그 방향성은 유지되는 걸 봤기 때문에 이걸로 금리가 더 오르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이 생각을 한 듯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어제 나스닥만 또 좋았던 이유가 뭔가 봤더니 챗 GPT 관련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5%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어쨌든 CPI가 이렇게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첫 번째 날은 미국 증시는 잘 넘어갔지만 현재 미국 선물은 조금 많이 빠지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빠지고 있는데, 과연 내일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어제 테슬라가 난리였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무려 7%나 급등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헤지펀드의 전설 조지 소로스가 작년 4분기에 테슬라가 급락할 때, 여기죠, 이때 쭉쭉쭉 떨어질 때 그때 대거 매입했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또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테슬라가 이렇게 7% 넘게 급등하니까 다른 전기차 기업들 가만히 있을 순 없었겠죠. 리비안 그리고 루시드 이런 기업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게다가 테슬라가 급등하면은 2차 전지도 좋겠죠. 오늘 2차 전지 기업들이 특히 에코프로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과연 이 2차 전지의 흐름이 어디까지 갈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2차 전지는 조금 조심하자라는 뷰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뭔 소린지 보도록 할게요. 요즘 들어 2차 전지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ETF도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만큼 많이 올랐으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도 동시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이 갑자기 튀어나온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일단 최근 들어 반등하는 게 테슬라 연동의 힘이 큽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테슬라가 쭉쭉쭉 급등하고 있으니까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같이 올랐다는 거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테슬라가 벌써 어느덧 한 달 반 만에 2배나 올랐다는 겁니다. 그 피로도가 분명 존재할 거라고 볼 수 있고, 혹시나 이 테슬라가 하락하면 어떡할 건데, 이 질문이 나온다는 거겠죠. 그리고 플러스 또 2차 전지가 좋았던 이유, 특히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좋은 이유는 곧 다가오는 IRA 법안 기대감 때문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또 선반영의 영역으로 또 많이 올라간 거 아니겠는가? 실제로 효과가 있더라도 선반영 때문에 주가 상승폭은 좀 더뎌지지 않을까? 만약에 또 그 반대로 막상 IRA 법안이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드라마틱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또다시 하락세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미 이렇게 오르는 거는 선반영 아니냐, 그리고 또 테슬라 주가 빠지면 어떡하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는 거겠죠. 게다가 이 와중에 또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IRA 때문에 미국 전기차 업체들은 중국이랑 거래를 안 할 거다, 우리나라 기업들 쓸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하지만 포드가 중국 CATL이랑 쿵짝해서 미국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조금 실망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2차 전지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추가 상승이 없더라도 그렇다고 또 많이 떨어지는 그런 흐름은 나타나지 않겠죠. 작년에 많이 떨어진 바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사이에 실적도 크게 오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설령 하락을 하더라도 단기간의 하락에 그치지 않을까, 그냥 뭐 기간 조정 이 정도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당연히 정답은 없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가장 큰 소식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20조 실탄 땡겼다. 자, 이 소식이 조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갑자기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에게 20조를 빌렸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현금성 자산이 많습니다. 무려 130조 이 정도나 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간 오는 26년까지 얼마나 투자하나 봤더니 무려 450조 원 투자가 예정되어 있고, 이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130조로는 택도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번 돈 다시 또 투자하는 그러한 순환고리가 나온다는 건데, 그런데 그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반도체 한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회복하니 많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단기간으로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렇게 투자 계획을 조금은 낮추지 않을까, 수정하지 않을까 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는 아니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빌려서라도 20조 빌려서라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플에게 빌린 이 20조는 25년 8월에 상환할 예정이며 이자율은 연 4.6%로 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이때까지 다른 기업이랑 좀 다르죠. 보통은 자회사가 삼성전자한테 빌리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는데,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자회사에게 돈을 빌리는,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죠. 20조 이 정도면은 뭐 사실상 우리 무조건 투자하겠다, 지금은 반도체 한파지만 이 기회를 바탕으로 무조건 뭔가 한번 일 한번 내겠다, 이 정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지난해 삼성전자의 시설 투자 금액은 사상 최대인 총 53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앞으로 어떤 M&A 소식 그리고 R&D 소식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갤럭시 S23 뜨겁다. 역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사전 판매 기록 순위를 보면은 1등은 갤럭시 노트 10으로 138만 대가 팔린 바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등은 바로 지금 109만 대로 S23 시리즈가 달성을 했다고 하며, 참고로 3등은 작년이죠. S20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꽤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가 존재하는 이 와중에 사전 이야기에 뜨거운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고 뭐 갤럭시 S23이 싼 핸드폰도 아닌데 이 와중에도 또 역대급 기록을 한번 또 써냈다는 거는 S20에서 꽤나 시끄러웠습니다. 이렇게 만드니까 애플한테 지지 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죠. 그런데 이번에 S23에서는 다른 걸로 극복한 게 아니라 결국 제품으로 또 극복하지 않았나, 이러한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갤럭시 S23 뭐가 가장 잘 나왔나 봤더니 당연히 노트의 향기가 있는 울트라 펜이 포함되어 있죠. 이 울트라가 60%를 차지했다고 하며, 앞으로 얼마나 S23이 기록을 세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소식은 정말 예상 밖의 소식이 나왔죠. 바로 작년 4분기에 워렌 버핏은 TSMC를 매수한 바 있었고, 이는 반도체 저점의 신호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 길이 또 정말 강력한 신호 중 하나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원래 버핏은 한번 매수하면은 계속 매수하는 그런 장기 투자자 느낌이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할 거다, 이거는 또 워렌 버핏의 장기적인 시각이 담겨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례적으로 단타를 쳤다고 하네요. 한 분기 만에 TSMC의 지분을 대폭 줄인 걸 확인할 수 있고, 무려 가지고 있는 TSMC 주식의 86%를 매도를 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와중에 또 많이 드셨나 라고 봤더니 그것도 아닙니다. 한 10% 정도의 그 정도 수익률을 거뒀다고 하는데, 굳이 이거 먹으려고 단타를 칠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지금 저점 쳤고, 아마도 이제 향후 몇 년간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워렌 버핏이 지금 이렇게 매도한 이유가 뭔가, 혹시 워렌 버핏이 중국이랑 대만 그 전쟁 때문에 TSMC를 포기하고 그 대신에 혹시 삼성전자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하지만 그럴 확률은 뭐 그렇게 크진 않겠죠.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와중에 버핏은 뭘 샀을까요? TSMC를 팔았다는 버핏, 그러면 뭐 샀나 봤더니 일단 TSMC 말고 블리자드, 쉐브론 이러한 기업들의 비중을 축소했고, 그 반면 산 기업들은 애플, 파라마운트 글로벌, 루이지애나 퍼시픽 이러한 기업에 투자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뭐 애플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영화 보다 보면은 처음에 뜨는 거 많이 보셨죠? 대중매체 복합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루이지애나 퍼시픽은 건축 자재 업체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인플레 걱정 이런 게 정말 많은데 결국 그 인플레를 잡으려면은 집값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대규모 건설 이러한 바람이 조금 불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거를 예측하고 산 건지 한번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올해 코스피
2800 간다. 코스피가 2800을 향해 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와중에 성장주보다 가치주를 보는 게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보자면은 일단은 달러 때문에 코스피가 2800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증시가 유독 더 많이 빠진 이유는 결국 달러 강세 때문이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달러 강세 요인이 거의 다 사라졌고 실제로도 달러도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결국은 다시 고무줄 튕기듯 반등하지 않겠나 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반도체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뭐 우리 전부 다 알고 계시겠죠. 우리나라 산업의 30%가 반도체고 이 반도체가 혹시나 삼성전자가 뭐 8만전자 갈 만큼 그 정도로 반등을 해준다면은 당연하겠죠. 코스피 지수는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코스피의 전망은 밝다라고 충분히 정의할 수 있으며 다만 이 와중에 경기 침체 걱정, 부동산 PF 이러한 걱정 때문에 시장이 불안하고 혹시나 모를 또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건 팩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공격적인 투자를 위해서 성장주만 투자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고 혹시나 무슨 일이 있어도 방어가 가능한 그러한 가치주를 조금 더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러한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이 이야기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코스피 코스닥이 앞으로 오를 거는 당연히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나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가치주만 사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절한 포트폴리오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가장 좋은 거는 지금 확실히 불안한 시국 맞으니까 5대5 정도 그리고 또 현금 비중 조금 가져가는 거 이 정도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노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따상행진 나갑니다. 따사사사상. 자, 이런 노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상장한 센즈랩이 역시나라고 될까요? 또 따상을 터치하면서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벌써 6연속 따상이라고 하니까 이게 해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 정도 나타나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물론 따상을 계속 유지한 건 아니었습니다. 장 초반에 따상을 터치하고 그 다음에는 한 20% 상승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만 하더라도 대단하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으며 참고로 요 기업 센즈랩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이버 보안을 예측 및 대응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쭉쭉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기분들 내일 또 상장하는 기업이 있죠. 잊지 마시고 꼭 우리가 항상 쓰는 매도 전략을 사용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조선주가 뜨거운 이유가 있네. 이번에 HMM이 친환경 컨테이너선 9척을 발주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뭔가 특이한 글자가 있죠. 맞습니다. 친환경. 왜 친환경인가 봤더니 벙커 CU 대신에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그러한 선박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걸 누가 수주했는가? 당연히 한국 조선사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친환경 컨테이너선 만들기가 당연히 어렵다고 볼 수 있고 총 1조 4천억 규모의 계약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23년이 시작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친환경 선박을 29척이나 수주를 했다고 하며 그나저나 갑자기 또 친환경 선박이 왜 나오나 봤더니 바로 유럽 등에서 이제 또 가장 관심 있는 게 친환경 아니겠습니까? 선박 연료 규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친환경 배를 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냥 보통 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친환경 배를 많이 수주할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기술력은 당연히 한국이 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국내 조선사들은 3년치 수주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하며 그 말인즉슨 이제는 손님 골라서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예전에는 오는 족조 우리가 꼭 해야죠 하면서 이제 가격 경쟁을 오히려 조선주가 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는 그거를 발주하는 선주들이 이거 좀 더 줄 테니까 내 것 좀 빨리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경쟁을 하는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조선주의 실적이 앞으로 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선박을 골라서 수주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겠죠. 왼쪽에 보다시피 최근 들어 조선주가 슬금슬금 소리 소문 없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르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방학 특수 업종이 힘들다는 소식. 보통 방학하면은 가장 빵긋 웃는 사장님들이 계시죠. 바로 PC방, 독서실, 노래방 이렇게 3대 업종이라고 하는데 뭐 그 이유는 당연할 것 같습니다. PC방, 독서실, 노래방은 10대에서 20대가 가장 많이 찾는 곳이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낮부터 찾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요즘 저출산 시대겠죠. 우리 때랑 완전 아이 숫자가 다르다고 볼 수 있고 게다가 코로나라는 그런 특수성을 겪으며 확 깎인 수요가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합니다. 2, 3년 동안 컴퓨터 게임을 이제 PC방이나 그런 데서 하는 아이들보다 게임을 하더라도 집에서 하는 아니면은 모바일 게임만 하는 그런 아이들이 또 많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이들의 패턴이 확실히 바뀐 걸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 물가도 난립니다. 공과금도 빠르게 인상되는 흐름이라 PC방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는 100만원 남짓의 전기요금을 냈다면은 지금은 150만원, 무려 절반 넘게 올랐죠. 게다가 난방비도 거의 50% 정도 오른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을 현재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3대 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자영업자분들도 당연히 힘들 것이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랜만에 우크라 전쟁 소식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좀 멈출 때 되지 않았나 라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 벌써 1년째가 되어가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 와중에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접경 지역에 제트기와 헬리콥터 등을 집결시키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으며 전쟁 1주년에 맞춰 총공세, 공중전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왜 러시아는 공군을 안 쓰냐, 공군 쓰면 뭐 바로 끝나는 거 아니냐 라고 볼 수 있지만, 이때까지 러시아는 공군력은 아끼고 장거리 미사일, 포병, 지상군 이렇게만 전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중력을 쓸 가능성이 나왔다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공중력을 드디어 쓰는 이유는 러시아의 지상군 소모가 1년간 너무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여력이 없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전쟁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제발 올해 안에는 꼭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에어비앤비의 급등, 보복 여행이 계속된다라는 말과 함께 에어비앤비의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최근 들어 흐름이 좋네요. 경기 침체에 걱정이 있다고 해도 여행 수요가 나름 존재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에어비앤비의 4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액은 전년비 24%나 증가했으며 특히 해외여행과 장거리 여행 수요가 개선되고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이걸 보니까 또 여행 가고 싶습니다. 아마도 기름분들 저랑 똑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나중에 저끼리 또 언젠가 시간 내서 시장 좋을 때 한번 시간 내서 해외여행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때도 당연히 해외여행 가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같이 공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때 치졸하게도 보복을 했던 중국이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이 이제 다시 풀린다고 합니다. 진짜 치졸해요. 18일부터 발급 재개를 한다고 하며 지난주 우리나라가 푸니까 일주일 뒤쯤 푸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인들의 관광객들이 어쨌든 오긴 올 텐데 면세점과 카지노의 매출이 어떨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